지금까지 약 3달간 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지금까지 다뤘던 방법론들이 사실상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 추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론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방법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더 나아가서 인과 추론 분석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 다뤘던 이 causal inference 메소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이 인과추론 플로우 차트에서 리서치 디자인과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인과추론 방법론들을 분류해 왔어요. 가장 먼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인과추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정리를 했었고 그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자 골드 스탠다드로서 무작위 실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실험이 불가능하더라도 무작위 실험과 유사한 세팅을 제공을 하는 이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커자 익스페리먼트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5주차부터 다뤘었던 difference in differences, synthetic control method, instrument variables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이 regression discontinuity까지 이 모두 준실험 방법론의 일환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 실험을 모방할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에 기반해서 인과추론을 한다라는 점에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준실험 디자인도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바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변수들만을 통해서 선택 편향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걸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리그레션과 매칭이 가장 대표적인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에 기반한 방법론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전략의 한계는 이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한 선택 편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그레션이나 매칭은 인과 추론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고려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매칭과 리그레션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커자 익스페리먼트나 아니면 인스턴트 베리어블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단순화된 플로우 차트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플로우 차트가 꽤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방법론들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동일한 토픽에 대해서 이 리서치 디자인과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서 어떤 인과추론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또 특정 방법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이 어떻게 서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 사회에서 이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어떤 소셜 레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삶에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레 이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과 졸업 후 소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 왔어요. 또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에 있어서 과연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학에 입학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미국처럼 이 주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차이가 굉장히 심한 국가들에서는 이 사립대 진학이 실질적으로 졸업 후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연구 주제를 흔히 Returns to Schooling 또는 뭐 Returns to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뭐 신성한 교육을 어떻게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과추론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석은 지금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 교육 투자 대비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교육 연수에 따른 이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건 어떤 현대 노동경제학에서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던 이 제이콥 민서 교수님이에요. 특히 1974년에 다음과 같은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이 교육 연수인 S가 소득 W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디펜던트 베리어블인 W가 로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 코에피션트 로는 교육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제이콥 민서 교수님은 1년 더 교육을 받을수록 소득이 약 11%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분석은 특정 시점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받았던 그 총 교육 연수와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을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는 사실 크로스 섹셔널이라는 걸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시점에 그 특정 개인의 한 데이터 포인트만 관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는 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교육 연수뿐만 아니라 사실 그 조사 시점에서의 직장 경력에 따라서도 소득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30대와 50대의 소득 수준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경력에 따른 선택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를 이제 통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직장 경력 X라는 통제 변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재고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이 직장 경력에 따라서 소득이 처음엔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감소하는 어떤 인버티드 U-쉐입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현재 이 분석은 이런 교육 연수가 소득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석만으로 교육 연수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어떤 지금 여기서 관심 있는 메인 트리트먼트인 교육 연수와 그리고 또 여기서 통제하고 있는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로 인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인과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요인, 즉 컨파운더, 교란 요인을 알고 있고 그러한 교란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러한 교란 요인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통제함으로써 교란 요인에 의한 선택 편향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학업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학업 성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조사 대상에 대해서 IQ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인을 명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즉, 지적 수준에 따른 어떤 이런 선택 편향의 영향을 전부 이제 통제하고 그 후에 이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교육 수준과 졸업 후의 진로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 여부 이런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선택 편향의 효과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난 강의에서 이제 픽스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들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어떤 대학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러한 어떤 그룹 더미 베리어블, 즉, 이 그룹 픽스 이펙트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통제 변수로 이제 포함을 함으로써 같은 대학군에 합격한 그런 피어 그룹 내에서만 이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게 가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학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관찰 가능한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선택 편향을 통제하고자 하는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사례는 사실 이 피어 그룹 픽스드 이펙트를 통해서 대학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unobserved 팩터까지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과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의 사이쯤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교란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어디까지 얼마나 통제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선택 편향을 야기하는 교란 요인 전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모두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접근은 바로 애초에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찾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이제 쌍둥이 연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이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은 모두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부모의 영향 등도 당연히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쌍둥이 형제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교육을 달리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향후 소득의 차이는 바로 교육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앞서처럼 어떤 통제 변수를 많이 고려한 게 아니라 쌍둥이 간의 비교라는 이러한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관찰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까지도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고 우린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인과 추론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사는 지역이 그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을지를 추론하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족이 이사할 때 형제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교육에 있어서 사는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육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선택 편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지방 혹은 뭐 강남과 강북에 사는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끼리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럼 분명히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래 사례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형제가 있고 동생은 11살 때 그리고 형은 13살 때 이제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한다면 이 11살 때 이사를 온 동생은 13살 때 이사 온 형에 비해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2년을 더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형제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난다면 그건 바로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2년의 교육 효과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요인에서 훨씬 더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찾음으로써 인과 추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접근은 앞서처럼 어떤 통제 변수를 더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인과 추론을 위한 어떤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 리서치 디자인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먼저 이 트리트먼트를 익소지너스하게 배정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지금 형제의 숫자를 지금 도구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제가 많을수록 한 가정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이 여러 형제들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외동일수록 당연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공감되실 것 같고, 하지만 형제의 숫자가 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미래의 어떤 소득 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형제 숫자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지금 인과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태어난 계절, 그 분기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의무교육 나이가 이제 16세인데, 이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학교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생년월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은 같은 학년의 친구들에 비해서 먼저 16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먼저 법적으로 자퇴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태어난 학생들의 평균 교육 연수가 3분기와 4분기에 태어난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씩 다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도구 변수 분석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한 어떤 추가적인 이 교육이 이 장래 소득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데이터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교육 연수와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필연적으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꼭 동일한 시점에 대한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밖에 없는 경우가 다 이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총 교육을 받았던 그 연수는 매년 관찰되는 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총 교육을 받은 그 연수는 한 번 관찰됐기 때문에 이거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학창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매년 관찰을 하게 되면 교육 연수가 매년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패널 데이터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그 메인 아웃컴은 매년 학생들의 소득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졸업한 후에 벌게 될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관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과 그리고 아웃컴 베리어블의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리서치 퀘스천은 결국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육 연수와 소득 수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패널 데이터가 필요한 이중차분법이라든지 뭐 통제 집단 합성법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구 변수의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결국 이 어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팅과 다른 연구 질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에 대한 정책의 시행 여부를 분석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일 거예요. 미국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했던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었는데 이 주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 후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졸업한 학생들을 비교하고 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다른 주에서 같은 시기에 졸업했던 학생들과의 어떤 차이를 한 번 더 비교해 줌으로써 의무제도 교육의 시행과 그로 인해 증가한 교육 연수의 인과적인 효과를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디자인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이러한 상황을 difference in difference로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러한 DID 세팅을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local average return defect rate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구 변수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이 rate가 이 policy relevant effect를 구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떠올려 본다면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전에 소개드린 사례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로 이제 공립학교를 신설한 이 정책의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누고, 또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과추론 방법론은 데이터 구조와 리서치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방법론들이 다룰 수 있는 연구 질문도 그리고 그런 리서치 컨텍스트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도 굉장히 특수한 이 리서치 디자인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사실 특수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명문대학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지금 칠레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이 존재하긴 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입 시험이 존재를 하고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커트라인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 점수의 직전과 직후에 발생하는 이런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통해서 이 명문대 입학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사실 지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처럼 이 대입 시험 점수에서 이 명문대 입학 커트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전후로 그 덴시티가 이렇게 컨티뉴어스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메인 트리트먼트나 메인 아웃컴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코베리에이트에 대해서는 그 컷오프를 전후로 디스컨티뉴이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때만 바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이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입 시험 점수가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과 그리고 커트라인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아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이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학생들이 보시면은 지금 상위 1% 소득을 갖게 될 확률이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하게 확 점프를 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남성에서만 관찰이 되고 여성에서는 그 디스컨티뉴어스 점프가 크게 관찰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이 해당 연구에서는 칠레에서 이 명문대가 사회적 성공으로 이끄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구조나 메커니즘이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사례는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례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문대 입학의 대기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끼리 분석하는 사례예요. 명문대 입학 대기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도 비슷비슷할 거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서로 비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커트라인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명문대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문대 입학 대기 명단에 있었던 이 학생들끼리 서로 그 졸업 후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명문대 합격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임의의 컷오프에 의해서 트리트먼트 여부가 결정되는 이러한 특수한 리서치 디자인과 그러한 디자인이 있는 이런 특수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이러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과 다양한 이 코자 익스페리먼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코자 인퍼런스의 골드 스탠다드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은 어떨까요? 사실 앞서 살펴본 뭐 교육 연수라든지 아니면 의무 교육 제도라든지 아니면 명문대 입학 같은 이러한 요인들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 실험을 수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 제비뽑기로, 랜덤하게 이렇게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반발이 엄청나겠죠. 제비뽑기로 뭐 명문대 입학을 결정을 한다거나, 제비뽑기로 학교를 1년 더 다닐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실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앞서 살펴봤던 그러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런 무작위 실험이 없었던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무작위 실험이 유용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질문도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고안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댈러스와 뉴욕 그리고 시카고에서 진행됐던 무작위 실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 무작위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그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이기도 했죠. 지금까지 이 교육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 적절한 인과추론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서치 퀘스천, 리서치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적절한 인과추론 방법론은 이렇게 리서치 퀘스천, 리서치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모든 리서치 퀘스천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모두 분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언제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션은 아예 에스티메이션이 필요 없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에는 에스티메이션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쌍둥이 연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러한 어떤 쌍둥이 간의,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함으로써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에스티메이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단순히 이 쌍둥이 간의 아웃컴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인과추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만약 필요하다면 에스티메이션은 그저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더라도 그들이 100%다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쌍둥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리그레션 모델을 도입하고 그러한 어떤 차이가 나는 변수를 통제 변수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먼저 있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앞선 사례들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리서치 퀘스천에 따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리서치 디자인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에스티메이션의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그에 따른 적절한 인과추론 전략과 방법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